안녕하십니까. 강남이 온다 진행을 맡은 이태경입니다. 강남이 온다 진행은 강도현 대표께서 항상 붙박이로 맡아주셨는데 뭐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오늘은 그냥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뭐 매우 서툴겠지만 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가짜뉴스 클리닉이라고 하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죠. 병원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지금 호스트고 게스트 나와 계신 분이 있죠. 저희 남겹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토지자연구소의 남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가짜뉴스 클리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특별히 임차인들은 사실은 물론 뭐 임차인들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 굉장히 강하시지만 뭐 이제 워낙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그런 거보다는 그냥 이제 안정적인 주거에서 살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냥 매매 시장은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좀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가짜뉴스 클리닉을 마련했고요. 임차인들 관심은 사실은 안정적인 주거에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사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클리닉이고요. 이번 클리닉은 이번에 제목은 그래서 임대사업자 에게 좋은 게 임차인한테도 좋다. 라고 하는 일종의 가짜뉴스죠. 이런 가짜뉴스가 있고 하나의 미신이 있는데 이게 정말 그러한 건지 한번 이제 이번에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렇게 잡았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한테 좋은 게 임차인한테 좋다고도 많이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러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요지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많은 미디어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집 살 수 없는 분들이 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다주택자들이 일종의 이제 민간 임대인 거죠. 이게 뭐 임대라고 하는 게 공공 임대가 있고 민간 임대가 있습니다만 민간 임대가 훨씬 더 크죠. 그렇죠. 훨씬 크니까 민간 임대에서 일종의 공급자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자, 그럼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서 지금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세제상에 또 대출상에 많은 혜택이 있는데 이런 걸 줘서 좀 안정적으로 임차인들한테 좀 긴 기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그리고 또 이제 임대료 통제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자꾸 다주택자들이 무슨 죄인이라고 맨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왜 세금 폭탄을 퍼보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냐 도대체. 양도세 중과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안 맞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미디어들의 메시지 중에 하나죠. 부동산 관련한 보도 중에서는 이거를 저희가 이제 한번 정말 그런 건지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매매 시장하고 이제 임대 시장이 있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 하면 이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매매 시장하고 임대 시장이 교대로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거기에는 전세라고 하는 희한한 제도가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매매 시장이 침체했다. 그러니까 집값이 더 안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임대 시장에 머무르려고 해요. 임대 수요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 수요자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임대료가 폭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도 올라가고 또 매매 시장이 그러니까 집값이 더 안 올라갈 것 같으면은 전세를 놓던 사람들도 이제 월세로 많이 바꿔요. 보증부 월세나 반전세나 아니면 순수 월세로 바꾸는데 그러면 전세 품귀 현상이 일어나요. 그 세입자들은 전세 사는 게 더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임대 시장에 문제가 막 일어나게 되면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냐면 이제 매매 시장을 또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 과거 정부 사례를 한번 들어서 네네.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예, 예. 정부 때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렇죠. 예, 예. 박근혜 정부 때 2014년도부터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네, 예. 하반기부터 이제 빚내서 집 사라라고 네, 예. 하는 것도 했고, 예, 예. 그때 민간 임대 사업자,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가 네, 그때 예. 도입됐고, 그때 도입이 됐군요. 예, 네, 예. 그리고 뉴스테이라고 하는 것, 네, 그러니까 예. 일반 건설사에게 혜택 주는 음. 임대 사업을 하면 혜택을 주는 것을 음. 그때 도입했는데, 예,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 선회를 하면, 예, 좋게 예. 일을 하면 예, 이런 예, 것 같아요. 예. 지금 매매 시장이 침체돼 있고, 네네. 전월세 시장이 너무나 이게 문제다. 월세 부담이 늘어나고 전세는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 문제니 네. 임대주택의 공급도 늘려야 되고, 예, 예. 그다음에 임대 시장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을 매매 수요로 돌리려고 하고, 네, 수요도 줄이고 예. 예, 공급도 늘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네. 임대 수요를 예. 줄이고, 그러니까 음. 임대 시장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보유하게 만들고, 네, 예. 그 그리고- 수요가 줄겠죠, 그러면. 예, 그러면 임대 공급도 늘리려고 하는 거 했었던 그런 이제 그렇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이게 그 당시에는 월세로 굉장히 빠르게 돌아갔는데 예, 그걸 다시 전세로 돌려야 되는데 예. 그치, 역전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전제는 집값이 올라야 되는 그렇죠. 거겠죠. 예, 집값이 오르게 하려면은 이제 빚내서 집 사라. 그래서 이제 돈을 마구 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줘서 양도세 혜택이나 네, 보유세 예. 혜택이나 이런 혜택을 줘서 네. 혜택을 주면서 이제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라라고 예, 하는 예. 혜택을 준 거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있냐면은 예. 우리나라의 임대 시장의 주류를 차지하는 거는 민간 그냥 사업자가 아니라 회사가 아니라 네. 개인이에요. 네, 예. 근데 회사도 일반 기업도 들어와라 이제. 음. 그래서 뉴스테이라고 하는 걸 했죠. 네, 예, 맞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정부가 택지를 뉴스테이 하는 사람들에게 건설사에게 공급을 해서 거기에 공급받아 가지고 거기에 이제 임대주택을 지으면 네. 8년 동안은 임대료를 좀 안정적으로 주고 음. 그리고 8년 이후에는 팔아라. 그런 그러면 혜택을 뭐 준 거예요.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렸겠네요. 그렇죠. 매매 차익이 엄청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사에게도 엄청난 이익이고 임대인에게도 이익이고 그리고 임차인에게도 이익이고. 적어도 8년 동안은 그렇죠. 임차인은 되게 좋은 거죠. 거기 그렇죠. 들어온 임차인은. 예,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에 거주하는 그 임차인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그런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좋은 거죠. 네, 예. 근데 문제가 일어났죠. 예. 뭐냐면은 이제 매매 시장이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한사코 그렇게 좋게 봐줘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뭐 아주 이제 애를 써서 좋게 봐주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임대차 시장이 아주 이제 불안해지니까 임대차 시장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서 그 매매 시장에 불을 붙였다. 예, 맞아요. 결국엔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항상 그런 식이에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문재인 정부 보면은 파리 대책, 그러니까 17년 파리 대책에 보면 양도세 중과도 하고 금융 규제를 세게 맞습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매 시장이 좀 안정화됐어요. 거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던 아마 김수현 사회수석은 이런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매매 시장이 안정되니 이제 임대 시장이 문제가 되겠구나. 과거 박근혜 정부부터 있어왔던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대한 혜택을 좀 더 확대하고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민간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서 사는 임차인들에게 좀 더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최장 8년 동안 낮은 임대료로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고 해서 민간 임대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확 늘린 거죠. 그리고 또 사실 뉴스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상한 제도인데 그것도 이름만 바꿔가지고 기속시켜요. 그러니까 매매 시장이 안정되니까 전월세 시장, 임대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취했죠. 그랬더니 다시 우리가 경험했듯이 매매 시장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매매 시장이 폭증했죠. 지금 뭐 계속 지금도 어찌 보면 안 꺼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불이. 그러니까 매매 시장이 침체하면 임대 시장이 들끓고 임대 시장이 안정되면 매매 시장이 들끓고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인 거예요. 지금 그 사이클을 왕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들고 정부들이
뭐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만은 예. 뭐 박근혜 정부랑 문재인 정부는 성격이 많이 다르죠. 예, 예. 그러긴 하지만 아무튼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게 놓여 있는 궤도라고 해야 될까요? 예. 레일이라고 할까요? 여기를 그냥 왕복한다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 이탈을 못 하고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답답하다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자, 근데 이제 매매 시장하고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잘 해주셨고요. 예. 이게 굉장히 이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예. 그래도 상황을 한결 어렵게 만드는 것이 그 대한민국 특유의 전세제도다. 전세제도.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전세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희한한 예,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보편화된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전세제도의 어떤 기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하는 것 같아요. 뭐 일제 시대 때부터 유래됐다고 예,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조선 말 맞습니다. 때부터 시작했던 사람도 있고, 뭐. 명확하지 않죠. 예, 예. 명확하지 않은 건데 아무튼 엄존한 제도인데. 네. 이게 많은 그 왜곡과 예.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제도가 지금 매매 시장 예, 어떤 그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도에는 네. 투기가 일어나는 거는 전세제도 때문에 거의 일어나는데, 그렇죠. 2000년대 이후에는 돈을 엄청나게 빌려서 맞습니다. 일어나는 그때는 거고. 뭐 돈이 없어 우리가 자본이 부족했죠. 예, 그때는 이제 그 개인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거나 맞습니다. 융자해주거나 이러진 않았죠. 금리도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예, 전세제도라고 하는 걸 지렛대로 해서 네, 자기가 좀 돈 모으면은 다주택자가 될 수 있었죠. 근데 전세제도는 사실은 집값이 올라가는 국면 계속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데는 임대인에게도 굉장히 유리해요. 손해도 있죠. 전세보다는 월세가 임대 수입이 좋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뭐 금리가 워낙 셌기 때문에 월세도 뭐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전세를 월세로 하는 게 매달마다 꼬박꼬박 수입이 생기는데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상당 부분 포기하고 전세제도를 좋아했었던 이유는 매매 차익이 생기니까. 맞습니다. 예, 그거를 훨씬 만회하고도 남는 큰 수익이 생기니까 월세를 포기해도 될 만큼. 임대인에게도 좋은 겁니다. 임차인은 왜 좋으냐면은 월세 내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전세 내는 건 목돈을 주고 또 기다리면은 청약저축 부어가지고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맞습니다. 전세 이제 빠져나갈 때 전세 돈을 이제 가지고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 좋은 제도인데 그거는 이제 집값이 계속 올라갈 국면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세제도를 인위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요. 어떻게 없애겠어요? 그걸 시장에서 형성된 거고, 그걸 뭐 오늘부터 이제 전세제도 하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렇죠. 다 양쪽이 좋아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침체 국면에서는 전세제도가 이제 좀 임대인은 전세제도가 불리한 겁니다. 집값이 잘 안 올라가니까. 그럼 매매 차익의 기대가 별로 안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임대 수익에 대한 기대로 이제 그걸 임대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 월세 보증부 월세나 아니면 순수 월세로 가게 되죠. 이런데 그러니까 이 전세 그러면 또 다시 이제 정부가 또 매매 시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또 전세제도가 계속 유지 존속되게 만들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대인들에게 굉장히 서구나 미국은 임대인에게도 좋은 게 임차인에게도 좋다라고 하는 등식이 어느 정도 형립이 되는데, 그러니까 임대인은 적정한 임대 수익을 얻어서 좋고 임차인은 안정적으로 오래 거주할 수 있어서 좋고 이게 성립이 돼요. 우리나라에서 성립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전세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전세제도라고 하는 것은 매매 차익이 항상 굉장히 많이 생기는 구조에서 지속이 가능한 거예요. 매매 차익이 생기지 않으면 전세제도는 바로 전월세와 보증부 월세나 순수 월세로 갈아타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 누가 계획하고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이래, 특별히 이제 박정희가 61년에 쿠데타한 이래 이게 그냥 토건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불로소득. 맞아요. 사실은 뭐 이제 이런 레일 위를 계속 달려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한 60년 된 거죠. 그렇죠? 60년 된 건데 이제 그런 어떤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유화하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걸 나눠 갖고 근데 이게 사실 전제인 것 같고 이런 요인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그냥 어떻게 정착이 된 거죠. 설계를 누가 전세제도로 설계한 것 같진 않고. 전세라고 하는 제도도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좀 말씀하셨다시피 금리가 일단 높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그렇죠. 그게 있으니까 이건 누구나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임대인도 아무튼 내 집 사놓으면 전세 끼고 집 사놓으면 내 돈 별로 안 들어가니까 맞아요. 좋은 거고. 근데 내가 월세 소득은 포기하지만 매매 차익이 워낙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건 너무 빨리빨리 오르니까 그냥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세 입장에서도 세입자 입장에서 입장에서도 일단 전세 자금이라고 하는 건 목돈이 마련되는 거고 월세는 어쨌든 간에 이제 현금 지출이 있는 건데 그렇죠. 현금 지출이 없는 거 아닙니까? 출혈이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이제 돈이 굳는다는 느낌이 좀 들죠. 맞아요. 그걸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전세로 그 전세입자들은 사실은 자기가 임대료 낸다는 생각 안 해요. 맞아요. 사실은 뭐 이자 상당액을 내는 건데 그런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전세 살 때 그랬습니다. 왜냐면 뭐 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내가 현금을 주진 않으니까 임대인한테 사실은 주는 거죠. 그런 거긴 한데 근데 아무튼 월세 주는 것보다는 적게 주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는 이걸 시드머니로 해서 내가 이제 집중이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세로 살면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굉장히 차별되는 또 제도가 또 하나 있죠. 뭐 전세 제도가 그렇습니다만 또 하나가 청약 제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특별히 공동주택, 뭐 아파트가 대표적입니다만 공동주택을 그 정부에서 관리하면서 그걸 이제 일종의 공급과 이제 이걸 통제하는 나라가 없죠. 그래요. 청약제도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청약제도 다른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굉장히 독특한 제도예요, 사실은. 근데 청약제도라고 하는 것도 가만 보면 지금 이제 강남에 뭐 말도 못하게 비싼 아파트들, 다 허물어져가는 5층 아파트들, 5층짜리 아파트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굉장히 이제 청약제도의 수혜를 받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렴하게 분양가 통제를 또 세게 했으니까 정부가. 이제 전세 입자로 있다가 청약을 열심히 넣는 거죠. 뭐 또 이제 청약 가점이 높아야 되니까 아들 딸 낳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건이 돼서 청약을 넣고 분양을 받는 거죠. 저렴하게 분양받죠. 분양가가 쌌으니까. 쌌습니다. 시가보다 엄청 싸니까. 분양가 통제를 굉장히 세게 했거든요, 정부가.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 훨씬 쌌어요. 그래서 분양 받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 그대로 중산층. 지금은 뭐 중산층도 아니죠. 강남에 이제 집 한 채 있는 분들은 부자인데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보면 전세제도, 청약제도, 뭐 그다음에 이제 계속 치솟는 매매가 이게 굉장히 정교한 이게 하나의 이게 그 위규체처럼 움직였던 거예요. 그걸 이제 레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 레짐이라고 하는데. 레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제 그 주거복지, 공공임대 주택 공급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렇죠. 철저히 뭐 돈도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산 제약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항상 국방이나 경제에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그건 이제 관심이 없었고 좀 관심이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노태우 정부 때 본격적으로 들어왔지만 그때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책임진 건 LH, 지금의 주택공사인 거죠. LH도 돈을 벌어서 했죠. LH가 이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한 것도 있지만, 재정 지원한 것도 있지만, LH가 돈을 벌어서 거기다 충당을 한 거. 어떻게 보냐면은 분양 사업을 하는 거예요. 토지 분양 사업도 하고, 토지 수용해 갖고 개발해가 조성해서 땅을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도 팔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서 번 돈을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 짓는데 유지하는데 썼는데 그만큼 그냥 알아서 굴러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격은 계속 올라 전세입자도 나중에 자기가 싸게 분양받아서 좋아. 청약 또 거기에 또 청약제도가 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청약제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이제 뒷받침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국가가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무주택자들한테
이것들을 일종의 중산층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청약제도라고 맞아요. 하는 거는. 근데 그게 전체제도랑 딱 이제 이게 조응하는 거죠. 맞아요. 조응한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소장님께서 레짐이라는 주택 레짐이라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뭐 부동산 레짐이라고 표현해 주셨고 이게 보면 그 나름으로 굉장히 정교해요. 토니바 기처럼 굉장히 잘 맞아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잘 맞아 들어가는 건데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너무 많은 해악이 있고 해서 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떤 대안이 해악을 생각해 보면은 일단 불평등이 너무나 심하고 불로소득이 많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 레짐을 불로소득 유발형 뭐 부동산 레짐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로소득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불로소득이 생겨야 이 부동산 레짐은 유지가 가능해요. 전제가 그렇습니다. 전세제도도 계속 유지될 수 있고 청약제도도 계속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언제까지 불로소득에 기대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가주택을 소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겐 좀 유리할 수 있지만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불리한 제도죠. 지금은 특히나 그렇게 됐죠. 주택 가격이 너무 지금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도 지금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전엔 분양가 통제를 세게 했는데 지금 좀 느슨해졌죠, 많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불로소득 차단형, 그러니까 불로소득 유발형 부동산 체제에서 불로소득 차단형 부동산 체제로 이제 전환해야 되는데 역사 이제 과거 정부를 보면은 여기 이쪽으로 좀 맹렬하게 가려고 했었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같아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굉장히 높이려고 애를 썼고 나름대로. 그다음에 뭐 나중에 가서 이제 LTV, DTI도 했었고 양도세 중과도 했었고 다주택자들에게 엄청나게 세게 했죠. 또 반면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줘서 혜택을 양도세 중과도 안 하고 보유세도 많이 빼줄 테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 좀 잘 해줘라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다주택자들 뭐 예외 없이 보유세를 강하게 부과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했어요. 노무현 정부가. 그래서 당시에 보면 LH에서 H, 그러니까 주택공사죠. 주택공사가 그때 부채가 굉장히 많이 쌓였었죠. 그럼 그때조차도 정부의 직접 재정 투입은 매우 엄격히 좀 제한됐던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찾아보진 않았지만 LH한테 어찌 보면 짐을 지운 셈이네요. 당시에는 이제 주택공사였고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나뉘어져 있었는데 주택공사가 부채가 많아졌었죠. 그리고 이제 주택공사가 부채가 많아지니까 그때 이제 10년 분양주택, 5년 분양주택, 그러니까 임대했다가 분양을 거기서 이제 돈 좀 벌으라고 이제 그것도 열어준 거거든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체제를 지향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정부가 참여정부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고 과거 불로소득 유발형 부동산 체제에서 머무르려고 했고 그 레일을 달리려고 했고 문재인 정부는 어정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과감하게 결개별을 하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유세 강화나 이게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장치,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매매 차익이 일단 줄어들죠. 임대 수입도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부담을 가진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내놓을 거고 그러면은 자가 소유자들이 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다가 그러면 이제 임대 시장이 좀 이제 막 좀 뭐랄까요, 요동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상승하고 또 전세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월세로 갈아타는 과도기 현상이 막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과 맞물려서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죠. 그러니까 정부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체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에게도 좋고 임대 사업자에게도 좋다라고 하는 거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거기는 매매 차익이 잘 안 생기고 그리고 전세 제도라는 게 아예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전세 제도라고 하는 걸 인위적으로 없앨 수가 없는데 전세 제도를 없애는 방법은
그거는 이제 매매 차익이 별로 안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예. 안 생기게 만들려면 결국엔 보유세 강화를 세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그럼 매매 차익이 잘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월세로 순수 월세나 보증부 월세로 많이 갈아탈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임대 시장이 좀 힘들어지니까 공공 임대주택을 매입형이든 건설형이든 다량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책임이 거기서 많이 들어갑니다.